대통령이 한 석 달 전에 취임 선서에서 분열은 무능의 결과이고 그렇지. 네, 좋은 통합은 말이지. 유능의 네. 지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좋은 말이지. 정부가 어느 분야에서부터 좀 통합을 이루어야 할까요? 이재명 대통령은 통합하려고 하는 의지가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대통령이란 말을 국민을 크게 통합하는 우두머리다라고 해석도 하고 저 후보 시절에 보면은 뭐 사부동에 가서 이승만 트루만 동상 보기도 하고 조금 아쉬운 것은 이번 8.15 광복절 80주년을 겪으면서 다시 좌우 대결 구도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8.15 광복절을 계기로 해가지고 우선 조국 윤미향 사면 이거 상당히 진영 논리적인 사면이거든요. 사면. 그 다음에 8.15 이번에 행사에서 중요한 게 안에 빠졌어요. 이번 8.15는 1945년 8.15 광복, 해방, 플러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아닙니까? 거기에서 정부 수립을 빼버린 거예요. 공식 문서에서 다 빼고 행사에서도 하나도 없는 거야. 해방되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건국했다 그러잖아요. 해방은 수동적이고 건국했다는 것은 우리가 공산당과 싸워서 또 미국과도 싸우고 미국을 설득해가지고 우리 힘으로 나라를 세웠는데 가치를 따지자면 이게 더 크지. 제사를 지내는데 아버지 제사는 안 지내고 할아버지 제사만 지내는 이런 꼴이 된 거예요. 그렇게 보셨군요. 예, 그리고 그 뭐 김병기 원내대표가 나와가지고 독립기념사를 하면서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해방은 연합국의 선물이었다. 그러나 그전에는 민족사적 관점에서는 독립운동으로 해방이 왔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 그런 생각이 조금 다르다. 아니 이걸 가지고 뭐 친일로 매도하고 뭐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거 가만히 잠자코 있던 정통 보수 세력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도 합법적으로 당선된 분이니까 정통성 있는 대통령이라 해가지고 잘하면 밀어줄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까지 역시 이래 되면 좌우 대결 구도로 가면요 50대 50입니다. 저도 이제 그 뭐 국민 임명식 이런 걸 보면서 저거 왜 하지 뭐 약간 이런 생각이 본인이 하기 싫어할 것 같은데 막 하는 듯한 느낌도 좀 받고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안 맞는 듯한 느낌 그런 걸 좀 받고 했다고. 사실 국민 임명식은 한마디로 실패작이었죠. 굉장히 편향된 이념적 기초에서 만들어진 기획되고 국민 임명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참 재미난 얘기고 발상은 재미있는데 전체적인 스토리는 대한민국 역사를 투쟁의 역사로만 기록한 거예요. 건설과 발전의 역사는 완전히 생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날 가서 뒤에서 재미있게 보고 구경을 했습니다마는 계속 시간이 갈수록 야 이런 행사를 왜 하나 하고 실망하게 되는 것은 역사인식이 굉장히 단편적인 사람들이 이 물건을 만들었구나 하는 어떤 짜증스러운 반응 이런 것들이 느끼죠. 예를 들어서 계속 국민들이 뭔가 투쟁을 하다가 잡혀가고 박해받고 뭐 이런 영상들이 나오는데 그 배경은 놀라울 정도로 사회가 좋아지고 있어요. 통합과 실용을 얘기하려면 정치 현장에서 보다 성숙된 말하자면 관점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 통합 실용론은 숙성될 준비가 아직은 좀 덜 돼 있는 것 같은. 저도 국민 임명식 구경을 갔었거든요. 네. 갔는데 초대장이 하나 와서 갔는데 아마 제가 해방동이라서 초대를 한 것 같은데 제가 45년생이에요. 45년생인데 거기에서도 무슨 국민 임명식이란 게 이게 무슨 이런 쇼를 하느냐 해가지고 선임감을 가지고 갔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냥 공연이더라고. 근데 그 공연 자체는 재밌었어요. 그 이승환이라는 가수 있잖아요. 이승환, 예. 이승환 노래 부르니까 대통령 부분을 아주 막 팬클럽인 것처럼 그렇게 박수 치고 좋아하는데 아니 그 노래 잘 불러요. 노래도 잘 부르고 멘트도 잘 하더라고. 근데 거기 모인 사람들 국민 전체를 대표한다고 했지만 역시 지지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쭉 훑어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좌파 계급투쟁론 노동자 중심이 당하고는 지지하고는 많이 다른 거예요. 거의 다 화이트 칼라예요. 시민들이 많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반응도 그냥 편안하게 보더라고요. 이게 진짜 같아요. 이게 진짜고 우리가 어떤 글을 통해서 연설을 통해서 이해하는
어떤 좌파 민주당하고는 많이 다르다. 그리고 또 하나 느낀 게 이번 광복절 기념사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많았지만 김구를 많이 등장시키잖아요. 자서전에 그런 말이 나와요. 뭐 문화를 최중요 그걸 딱 떼가지고 김구 문화라는 브랜드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국 문화가 이렇게 뭐 K-팝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세계 진출하게 된 그 원동력은 보수가 만든 거 아닙니까? 보수가 만든 이 물질적 기반 위에서 그런 게 꽃이 피는데 이 보수는 문화란 말을 입에 담지도 않아. 반공 같은 애국 같은 이런 말을 담는데 어느새 문화를 진보 진영 또는 좌파들이 가지고 가가지고 또 나름대로 근사하게 키웠어요. 그런 점에서 보수가 억울한 면도 있지만 또 그렇게 잘 하니까 그것도 즐길 수 있겠다 하는. 과거 그 우루과이 라운드나 소위 그 한일 간에 또 국제적으로 이제 스크린 쿼터를 개방하느냐 마느냐고 굉장히 논란이 붙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그 김대중 오부치 네. 선언에 관해서도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일본의 문화산업을 개방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마는 문화는 개방함으로써 다양해지고 커진다. 오히려 개방함으로써 성장할 거다는 주장이 대한민국 보수 진영의 주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진보 진영들이 스크린 쿼터를 개방 반대하고 스크린 쿼터를 유지하자고 그렇게 주장을 했었죠.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사실은 보수의 주장이 맞았던 거거든요. 흔히 뭐 보수의 성지다, 보수의 심장이 대구 경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밖에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우선 제 족보부터 말씀드리고 이야기해야 족보. 되는데 예. 제가 경북 청송 출신이거든요. 그러시더라고요. 네, 거기서 예. 낳고 국민학교 2학년 때 부산으로 옮겼습니다. 아.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생활, 그 다음에 서울로 옮겼어요. 그래서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의 미묘한 차이를 제가 좀 알아요. 근데 대구 경북은 뭐 보수의 성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 민족사의 주류입니다. 우리 민족사의 흐름을 보면 삼국통일을 했잖아요. 삼국통일은 결국 신라가 주도를 했고 경주 문화권이고 한때도 신라가 대구로 수도를 옮기려고 했던 적도 있습니다만은 신라 지배청이 고려의 지배청으로 바뀝니다. 제일 좋은 예가 삼국사를 쓴 김부식 아닙니까? 그래서 고려로 이어지죠. 어떤 점에서는 고려가 신라의 후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은 완전히 다르고, 그 다음에 최근세사로 치면은 결국, 뭐 다부동 전적지로 대표되는 6.25 때 낙동강 전선으로 나라를 지켰고, 그 다음에 박정희 소장의 등장 이후에 대구 경북이 한국 근대화의 중심 세력이 되고, 특히 경북고등학교 출신들이 한때 대한민국을 경영했던 적도 있고, 그때 나온 말이 TK 아닙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발전시켜 온 주력 세력이에요. 그런데 요사이 보여주는 이거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요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한다든지 요새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대구 경북 여론은 한국 국민들의 일반적 여론과 너무나 동떨어져요. 마치 한동면과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호수에 외딴 섬으로 딱 남아있어요. 고립되고 있습니다. 어디로부터 고립되고 있느냐. 국민 여론으로부터 고립되고 세계사의 발전, 한국 역사의 발전 과정과도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저는 과거에 대한 자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자존심이 없었던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어느 시점부터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럴까, 무너진 건가? 좀 이렇게 희석된 보수의 품격 건가요? 같은 것이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저는 오히려 봤는데, 그냥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계기가 된 거 아닌가요? 그때부터 쌓였던 울분, 그게 또 박근혜 탄핵과 윤석열 탄핵은 완전히 다른데 그걸 동일시하는 그런 게 좀 있는 거 아니에요? 새길로 빠진 것은 분명해 보이죠. 대구 경북이 어디엔가에서부터 다른 길로 들었었다 이런 느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 경북이 보수의 성지 또는 심장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은 그 지역민들에게
족쇄가 되거나 또는 오히려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것이 되어서 지나간 모든 역사를 합리화하려고 하는 굉장히 속 좁은 반응에 매몰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죠. 박정희에 대한 말하자면 어떤 신뢰라든가 또는 이런 것들이 과장 해석된다든가, 예를 들어서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평가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5.18 광주 민주화 과정이라든가 또는 12.12에 대한 어떤 반사적 해석, 과거의 그 역사적 사건들이 재해석된다든가 이러면서 대구 경북 지역민들이 그 지역은 뭐야 도대체, 쿠데타를 그렇게 정당화해도 좋은 거야 라는 세간의 비판들을 불러일으키게 됐죠. 예를 들어서 전두환의 쿠데타도 정당화되고, 그래서 지금에 와서 윤석열의 군사를 동원한 정치 변란도 정당화된다고 주장해버리면 정말 역사에 대한 반성이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을 진솔하게 반성하는 능력이야말로 사실은 박정희의 위대성을 드러낼 수 있는 오히려 다른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건데, 이상한 주장들과 뒤틀린 역사 해석들을 내놓으면서 전두환의 모든 것은 정당화되고 윤석열의 모든 것도 나중에는 정당화될 거다 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이런 집단적 어떤 정신병리학적 어떤 흐름이 오고 있고, 그것이 지금 윤어게인 뭐 이런 집단운동으로 되고 있죠.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 그런 그 집단을 이루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또는 역설적인 모습들을 지금 보수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한참 강연을 많이 할 때가 있었는데, 대구 가서 느낀 게 대구의 청중들이 가장 정치 감각이 뛰어난 분들이라는 걸 느낀 적이 있어요. 강연 들으러 오면서 노트를 가지고 와가지고 네. 계속 필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주 의관정제로 모자까지 딱 쓰고 오고, 아, 이분들이 역시 전통 있는 분들이구나. 그게 언제까지 느꼈냐면 주로 노무현 정부 때 느꼈고, 문재인 정권 때까지 대구 경북이 국민의힘이라든지 보수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걸 막 비판할 때마다 저는 대구 경북 편을 들었어요. 지금 대구 경북이 자유방공, 자유민주주의와 방공을 하고 있다. 그럼 욕할 게 아니다. 다른 데가 다 좌경화되어도 대구 경북이 버티는 거 대단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지금 왜 대구 경북이 이렇게 줄어들면서 약간 극단화되었느냐. 왜 그런 걸까요? 줄어들면서 극단화된다는 것은 우선 방어적으로 됐다는 거거든. 주인의식이 없다는 거거든. 피해의식이 있다는 거거든. 그리고 그게 촉발점이 음모론입니다. 내 주변에 대구 경북 사람들이 음모론에 빠진 경우가 다른 지방 사람들보다 내 체험적으로 훨씬 높아요. 그 음모론이 두 가지예요. 주로 우파를 지금 잠식한 광주에 북한군 600명이 들어왔다 하는 네. 그 음모론에 빠진 사람이 많고, 연장선상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진 사람이 많더라고. 이 두 개가 지금 한국 보수를 망치고 있는 2대 음모론인데, 근데 특히 이 후자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져버리면은 헤어나지를 못해요, 사람이. 이건 일종의 컬트적, 사교적 뭔가 있어요.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체험하실 분도 계시겠지만은, 음모론에 빠져버리면은 형제도 안 만나고, 심지어 부부는 각방 쓴다고 하고, 동창회도 안 되고, 조직도 안 됩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는 2020년 4월부터 제일 열심히 싸웠던 사람이 우리 정규재 주필이라고. 다 분석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준석, 그 사람 소수. 저도 거기에 동조한 입장이지만은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요. 그러다가 작년 4월 총선으로 해가지고 결정이 됐어. 그 수금수, 손으로 금수하는 과정을 하나 도입을 해가지고 2,800만 표를 개표했는데 단 한 표 오차도 없었거든. 다 끝난 걸 가지고 윤석열 씨가
이번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이유로 삼았단 말입니다. 무덤에서 다시 냈는데 이번 대통령이 부정선거 음모론의 괴수가 되니까 이 확산 속도가 너무나 빨랐어요. 한때 보수의 60%, 전 국민의 30%가 이것을 믿었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상당히 많이 달라졌는데 아마도 대구 경북 지방은 이게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보수가 재집권할 일이 없어지고 이것은 한국 국민들을 가장 크게 분열시킨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다른 지방 사람들도 물론 고민해야겠지만 특히 대구 경북 MBC를 포함해가지고 이 언론기관에서 잘 해가지고 여기서 헤어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윤석열 후보를 지지를 했는데 윤석열 후보가 음모론에 빠져 있으면 야, 너 왜 그러냐, 너 정말 실망이다라고 해야 되는데 대구 사람은 내가 지지했던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본인이 믿어버리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대통령이라는 자업은 그야말로 국가의 이성을 상징하는 거죠. 제도적인 거의 모든 검증을 거친 또는 제도적으로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검증한 그 결과물이 대통령 책상에 갈 거다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상상하죠. 근데 그런 분이 나와가지고 졸제 중국이 개입한 하이브리드 세계 지배 전략의 하나로 대한민국에서 선거 부정을 했다 하고 주장하기 시작했으니 그 지지자들은 그 확신하게 되는 거죠. 크게는 부정선거 음모론이지만 사실 여러 차례 그 선거를 거치면서 대구 경북민들이 좀 비판적인 지지보다는 맹목적인 지지를 한다 이런 또 비판도 많이 받아왔는데요. 그런 경험적인 이유도 좀 있을까요? 아니, 그거는 다른 지방이 좌경화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우리라도 정신 차려야 되겠다. 난 그렇게 봐요. 그렇게 보셨는데.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대구 경북 출신 정치인 때문입니다. 정치인? 네. 아니 대구 경북 출신 정치인이면 네. 여기 서울에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 이름 기억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삼선을 하든 사선을 하든 그 사람들은 지역구에서는 열심히 할지 모르지만은 국가 전체를 위해서는 활동을 안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뽑았잖아요. 근데 송은석 원내대표 되었을 때 반응이 뭘 한 사람이지? 저 사람이 뭘 했지 하는 물음이 제일 가끔 서울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3선 의원, 4선 의원인데 검색해보면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대구 경북에서 이제 한 국회의원 3번, 4번 하고 있는 거죠. 육선 의원도 있는데요. 자, 예. 여기 보시면 대구 경북에 대해서 한마디 지금 우리나라 14명 대통령이 있잖아요. 14명 대통령 중에 9명이 경상도입니다. 9명 중에 5명이 경북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사실은 출신은 합천이지만 네. 활동 무대는 대구였죠. 대구였는데 그분까지 넣으면 6명이 되나요? 6명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대통령 토론회에 나온 4명 있죠. 이 4사람이 전부 다 경북 연고자입니다. 김문수 영천, 그다음에 이재명 안동, 이준석 칠곡, 권영국 씨는 강원도에서 났는데 학교를 영남권에서 경북에서 다녔어요. 경북에서. 그만큼 대구 경북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왔는데 이건 지금 뭐냐는 거예요. 지금 하고 너무 비교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딱 두 개. 네. 부정선거 음모론과 윤석열에 대한 엄정한 자세. 대표님이 신간에 제 마지막 장이 부정선거 음모론들과 같이 살아야 하는 고통이라고 적어요.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와닿고 지금 실감하고 계실 모양이에요. 네, 이 고통이라는 게 왜 그러냐면 뭐 혼자 주장할 수 있어요. 네. 근데 너무 일반적인 공론장 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 나가야 되니까 너무 에너지도 빠지고 다시는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기도 싫고 그 대표님께서 이 부분을 짚지 않고 보수가 혁신을 한다 이런 건 말도 안 된다라는 의지로 좀 말도 안 느껴졌습니다. 되는데 어려워요 이거. 그러니까 저는 조금 반성이 되는 게 약간 정신 나간 사람들이 믿는 거다라고 정도만 생각했지 내 삶에서 크게 영향을 안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우리 사회에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이렇게 부딪히고 있구나 이 부정선거에 관한 이야기가. 근데 부정선거를 믿는다는 것은 여기 지금 시민의 품격이 아니거든요. 저는 이 말이 감동적인데 시민의 품격 일단 이제 국민으로 합치면 국민 교양이거든요. 네.